연구자의 성장을 돕고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과 세상을 연결하고 과학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아태이론 물리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 안녕하세요. 아태이론 물리센터 과학문화위원을 맡고 있는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서는 매년 올해의 과학도서 10권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7년째를 맞이해서 도서 선정을 기념하기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오늘 2021 APCTP 올해의 과학도서 미리 보기 진행을 맡은 이정원이고요. 선정 심사에는 한양대학교 손승우 교수님, 그리고 이은희 작가님, 한국천문연구원 황정아 박사님, 성균관대학교 김범준 교수님, 고원용 박사님, 정인경 작가님, 과학과 사람들의 최진영 대표님 함께 해주셨고요. 오늘은 정인경 작가님, 이은희 작가님, 최진영 대표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저술가 정인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저술가 이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과 사람들의 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든든하고요. 일단 올해는 10권이 어떤 책들이 선정됐는지 짧게 한번 총평 비슷하게 한번 얘기를 먼저 나눠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 같이 모여서 이 책을 선정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매년 이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한국의 과학저술가들, 그 글 잘 쓰는 물리학자들이 대거 약진을 해가지고 좋은 책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올해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사실 과학문화위원회에서 한 번 걸렀었잖아요. 네. 근데 그 거르는 것도 사실 대상 도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서로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하는 책을 골라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거의 5배수를 추렸죠. 네. 50권을 쌓아놓고 다 살펴보면서 저희가 최종 심사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들, 그러니까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분야들의 이런 분야를 하시는 분들도 글을 잘 쓰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달을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중들의 흥미를 만들어내는 좀 방식들을 아는 작가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걸 좀 새롭게 느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름을 들어보셨던 분들이 드디어 글을 쓰셨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그 가르치시는 것과 연구하시는 것 말고도 글솜씨가 정말 좋구나라는 걸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일도 있고, 누리호 발사, 한국에서 굉장히 과학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주목받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성에 대한 그 관심,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다양성 이슈도. 네. 예, 뭐 젠더 평등이라든지 뭐 장애인, 뭐 여러 가지 이슈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책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10권을 선정하긴 하지만 뭐 순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다양성 이슈를 염두에 두고 고루고루 선정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첫 번째 책은 우리가 지금 이 책 선정의 순서도 가나다라 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인하대학교의 김현철 교수님 강력의 탄생, 정말 강력하죠. 제목부터요. 네. 예, 우리가 지금까지 물리학 책 하면은 뭐 에너지, 뭐 입자 이런 것들 했는데, 점점 책들이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스코프를 좁혀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파고드니까 너무나 밀도 있고 깊이 있는 책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김혜솔 교수님 처음 쓰는 첫 작품인데
너무나도 이제 이야기꾼으로서의 자기 면모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강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만 쭉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륜트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뒤로 갈수록 강력이라는 얘기, 우리가 전자기력, 중력, 그다음에 핵력 중에서도 양력, 강력, 근데 강력에 대한 이야기, 특히 제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제가 뉴턴의 부정한 세계에서 유카 히데키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190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기의 어떤 일본 물리학계의 상황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여기에 제가 모르는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김효철 교수님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 말다운표 있죠. 말풍선을 해가지고 이야기식으로 A가 이렇게 얘기하고 B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만들었어요. 이거 정말로 어려운 건데 그 말다운표에 들어간 말들이 너무 재밌고 좋은 말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읽으면서 2번씩 읽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강력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 권으로 이제 1970년대 강력의 실체,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이야기들을 쓰시겠다고 이렇게 뒤에 하세요. 예고를 하셨군요. 예,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보면서 정말 기대가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재밌는 책을 또다시 강력으로만 또 2번째 권이 빨리 좀 쓰셨으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To be continue 이런 예, 식으로 쓰신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페이지를 이렇게 딱 놓는데 다음에 제가 이런 걸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그 아쉬움에서 접으면서 기대감으로 바뀌는. 그래서 참 좋은 책 쓰셔서 진짜로 이번에 첫 책인데 우리 올해 도서로 꼭 이렇게 선정이 돼서 다음 것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강력한 과학 저술가의 탄생이군요. 예, 맞아요. 데뷔작을 저희가 또 선정하게 근데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데뷔작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첫 작품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괴물 같은 신인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10년 이상, 20년, 30년 연구해 오셨던 분야이기 때문에 데뷔작이라 한들 그 농축된 에너지가 엄청날 것 같아요. 우리 과학 그 도서 시장이 조금 성장했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나 성인들이나 똑같이 코스모스 수준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그 이상의 뭔가를 읽고 싶어 하는 대중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본인의 연구 주제들을 조금 수월하게 풀어내실 수 있는 작가들이 이제 시장에 조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한 게 아닌가. 네, 저도 왜 한동안은 어떤 다양한 과학 분야에 대해서 잡학적인 식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과학 교양서라면 사실 그런 게 위주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가능했던 게 사람들이 과학의 분야에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사실 잘 취향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다 보니 나는 이게 더 재밌구나. 의외로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자기는 정말 물리학을 너무 싫어했는데 제 중학생 읽다 보니까 물리학 분야가 재밌더라. 그래서 거기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시장들이 생겨나고 그런 독자들이 탄생했다. 그 강력한 독자들이 탄생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은 일반적인 얘기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주제가 명확하고 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파고 들어가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면 정말 이제 책으로 팔리기도 어려울 그 정도로. 네, 아테이로 물리센터다운 선정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력의 탄생을 쓴 김현철입니다. 그래서 2021년 APCTP에서 선정한 10권의 과학도서 안에 제가 쓴 강력의 탄생에 들어가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선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책 소개를 잠깐 하면 이 강력의 탄생은 책을 원래는 3부작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 3부작으로 기획을 해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이 강력의 탄생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과 세 번째 책이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강력의 탄생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이제 역사를 거꾸로 돌려서 1890년대 말 그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할 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X선을 발견하고 그 X선을 발견한 거는 단지 우리가 우리 사람의 뼈를 볼 수 있다는 걸 넘어서 원자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었어요. 그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앙리 베크렐이 X선과 비슷한
그때는 유선이라고 그랬는데 우라늄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방사선을 이제 최초로 발견하게 되죠. 그 방사선 연구를 통해서 원자로 들어가는 문을 연 사람이 이제 마리 퀴리와 이제 피에르 퀴리입니다. 그리고 그 핵 안에 있는 모습들을 정확하게 그 핵과 그 원자 안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한 첫 번째 사람은 이제 러더포드가 되겠죠. 그 이후에 우주에서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그 우주선에서부터 여러 입자들이 발견하기도 하고 또 그 거기서 이해한 그런 원자의 모습들이 이제 나중에 한 1935년쯤에 히데키 유카와가 강력을 내놓는 이제 자양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많은 물리학자들이 있었어요. 단지 천재 몇 명에 의해서 물리학이 세워진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카와가 그 핵력을 설명하는 입자인 파이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예언을 하지요. 그 예언이 1935년에 예언을 하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나서 그 이제 영국 그 그룹인 파월 그룹에서 우주선에서부터 파이온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 12년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먼저 뮤온이 발견되고 처음에는 그 뮤온이 파이온이 아닌가, 그 유카와가 얘기했던 유카 입자가 아닌가 그렇게 혼란의 시기도 있었지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 강력의 탄생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의 탄생에서는 많은 물리학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물리학의 그 사실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 밤잠을 설치고 많은 참 노력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리학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오직 진리만을 찾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또 야심도 있고 야망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결국은 물리학도 사람이 세운 학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학이라는 학문 또 핵물리학이라는 학문도 인간이 세워놓은 문명의 한 기둥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다 사람이 그 밑바닥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고 참 피땀 눈물이 서려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이 강력의 탄생을 썼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아마 내년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년쯤에 혹시 나오게 되면 그 두 번째 책은 그 이제 1919년부터 다시 뒤로 돌아가서 1979년까지 양자 생력학이 이제 실험적으로 규명되는데 그때까지 이야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가제는 이제 세 개의 쿼크라고 정해놨고 그 다음 책은 3부작인데 그거는 이제 1979년부터 오늘날까지 이야기인 펜타코크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가제를 붙여놓았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다중 쿼크와 그다음에 양자 생력학의 기반을 둬서 핵물리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책은 뉴 호라이즌스 새로운 지평을 향한 여정. 최진영 대표님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뉴 호라이즌스 새로운 지평을 향한 여정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이 책을 과학책인데요. 사실 더하고 뺄 거 없는 완벽한 과학책인데 어떻게 보면 좀 정치책이기도 하고 처세술책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시겠죠? 명왕성 탐사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명왕성 탐사를 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이제 이 프로젝트를 끌어오고 이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좌초했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절망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손에 2015년에 그 명왕성이 이렇게 하트를 안고 있는 사진이 전해지기까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와 명왕성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과학이라는 게 우리 어렸을 때의 느낌은 어떤 천재가 훌륭한 논문을 한 해에 막 몇 개씩 내는 식으로 아인슈타인처럼 생겨나기도 하고 뭐 마리 퀴리처럼 막 진짜 피치 블렌드를 막 몇 톤씩 젓는 식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그 수십 년 동안 어떤 좌절하고 뭐 예산을 따기 위해서 피칭을 하고 조직 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뭐 온갖 이런 막 풍랑에도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식으로 과학 발전이 오기도 한다는 것을 약간 현대 과학이라는 게 뭐지? 현대 과학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지라는 걸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책이라는 점에서 전 진짜 굉장히 좀 흥미 있게 읽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과학자라는 직업이 기본적으로 뭔가 꿈을 계획으로 만들고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점에서 저는 학생들이 읽으면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 대한 뭐랄까 이런 공감대를 좀 확장하고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게 될 것 같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황정호 박사님께서 해제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좀 자기 개발서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굉장히 강력 추천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예전에 과학 철학을 강의할 때 보면은 챕터 중에 하나가 과학자는 비즈니스맨이 되어야 된다는 챕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과학은 워낙 빅사이언스고 사실 이제는 더 이상 한 명의 천지가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아우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굴러갈 수 있는 그 커다란 비용을 또 여기 모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줘야 되고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이 상황에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다루고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과학에서 그 기술 도구 있죠. 장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비약적인 뭔가 발견을 이루게 하거든요. 근데 저기서 그런 어떤 뭐 우주선이라든지 여기서도 뭐 안개상자 이런 것들이 하나가 발명이 되고 하나의 그 뭔가의 결과를 얻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나가는 게 정말 감동 스토리 이런 그 드라마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명왕성 하트가 그 감동에 대한 보답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없었으면 그런 감동이 또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나면 그 하트의 의미가 정말 완전히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이제 인간의 끝없는 꿈에 대한 보답이나 어떤 인사 같은 느낌으로 좀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무인 탐사선 뉴호라이즌스호는 48억 킬로미터의 거리를 10여 년간 비행해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명왕성까지 도달한다. 이처럼 짧게 정리되는 문장이 현실이 되기까지 20년 가까이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처럼 알기 어렵다. 이 책은 명왕성 탐사 대작전을 전두지휘한 앨런 스턴과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행성학자 데이비드 그린스푼이 당시의 고군분투를 생생하게 전한다. 나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알력 다툼, 정치권에서 들어오는 온갖 압박, 거대 기업들의 끝없는 방해 등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적도 수차례였으나 그들은 집념과 끈기로 결국 뉴호라이즌스호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한다. 책 안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노력과 좌절, 성공, 환희와 감동의 과정들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거대한 우주 드라마 한 편을 들여다본 기분이 든다.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마법에서 과학으로 자석과 스핀트로닉스에 대한 책인데요. 정인경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계속 물리학자 담당이 됐네요. 김갑진 교수님 이 책 읽고 정말 제가 청소년 책 한번 써봤는데 과학 문해력의 교과서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석과 스핀트로닉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기와 자석을 하나의 힘이라고 하지만 전기하고 자석 이게 하나의 힘같이 안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뭐 패러데이라든지 맥스웰 방정식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도대체 자석 자기가 뭐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김갑진 교수님 그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 그 논리적 추론과 다음 문장으로 연결되는 그게 제가 생각에 이분이 문장이 마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 자석에 대해서 정말 딱 책을 읽고 나는데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뒤쪽으로 가면은 작년에 그 한정원 선생님, 교수님 물질의 물리학이라든지 이강영 교수님이 쓴 스핀 이 책과 같이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아주 단단하고 정갈한 문장으로 이 읽기 좋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에 정말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자석과 자기의 차이 그리고 그 과학적 원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카오스 재단 강연에서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게 책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 유튜브 저도 굉장히 호응을 얻었던 이유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10권의 책 중에서는 가장 얇은 책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 출판사가 책을 좀 더 예쁘고 디자인 있게 만들어줬으면 내용이 너무 좋은 책인데
그 출판의 디자인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음. 예. 근데 이제 출판사 입장은 그렇죠. 이제 청소년이라든지 좀 가볍게 읽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좀 많이 좀 소개해서 이렇게 알려서 다른 분들이 많이 접했으면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책입니다. 두께보다는 내용의 무게감은 예. 훨씬 더하다. 예.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버릴 게 없어요. 사실 그 청소년 책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청소년 책을 쓸 때 더 작가들이 그 책임감을 가지고 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인 책들은 이 독자가 이해를 못하면 독자 탓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 책들은 독자가 이해를 못하면 작가 탓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여기 그 컴팩트하고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데 사실 그래서 오히려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 안 해보신 분들 절대 못 하시는 해보셨으니까 거거든요. 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왜 이 글을 쓰시는 분은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핵심만 딱 뽑아서 정리하시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건 걸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하실 수 절대 있다는 건 쉽지 청소년 않은 책은 일이죠. 아니거든요. 근데 청소년이 읽어도 좋을 만큼 기본적인 개념들을 아주 쉽고 이렇게 잘 설명해 줬다라는 게 놀랍다라는 거죠. 일단 제목을 봐도 청소년이 좋아할 책 같지는 않긴 한데. 이 독후감 대회를 할 때 제가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염두를 뒀거든요. 예, 중고등학교 독후감 할 때 아이들 이렇게 제가 그 심사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좋은 책을 써야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저희 이 책 내년에 독후감 대회 할 거거든요. 네. 네, 10권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요 방송을 들어두시면 독후감 대회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요 책이구나. 요 책이구나. 나 하실 수 저거 있습니다. 읽으면 되겠구나. 네. 나랑 취향이 맞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마법에서 과학으로라는 책을 쓴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 김갑진입니다. 제 책이 APCTP 올해의 우수 과학도서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책을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사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책을 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한국자기학회 전 회장님신 신경호 박사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의 한정훈 교수님께서 글을 쓸 수 있도록 권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 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께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 책은 사실 자석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자석은 우리 주변에 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요성이나 원리보다는 그냥 마법과 같은 그 현상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서 제 연구 주제이기도 한 자석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궁금해지면 뭔가 알고 싶고 내가 알고 싶은 그 얘기를 누군가가 해준다면 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지 않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형식을 한번 취해봤습니다. 자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독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에게는 큰 기쁨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책을 우수 과학도서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도와주신 도서출판 이음의 주희루 대표님 그리고 이승연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빛의 핵심. 이은희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고지한 박사님의 빛의 핵심 이걸 읽었는데요. 사실 저는 물리학 책보다는 주로 생물학이라든지 다른 책들 많이 읽다 보니까는 물리학 책들을 많이 안 읽었던 편이라서 이거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읽었는데 사실 어려운 책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재밌었던 책이었고 빛의 핵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핵심보다는 빛의 전부에 대한 얘기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보면은 빛을 인간이 탐사하려고 하는 역사에 대해 시작을 하셔서 우리가 흔히 빛이라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빛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가시광선 그리고 옆에 적외선, 자외선까지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점차 눈에 안 보이는 빛들, 전파 쪽으로 쭉 가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앞에 부분 사실 빛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구나 하면 따라하기가 굉장히 쉽고 뒷부분을 가게 되면 이제 빛은 어느새 사라지고 사실 물리학자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빛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다 읽고 나면 빛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지 보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 물리학적 현상이고 그게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뭐 형광등이라든가 아니면 뭐 LED라든가 혹은 중간중간에 그 재미를 위해서 하시겠지만 뭐 도깨비의 대사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빛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볍다거나 아주 쉽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그 파동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지 마시기.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챕터와 챕터가 그렇게 막 앞에를 다 읽어야 뒤에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아무 때나 딱 펴서 한 챕터 읽고 재밌네? 앞에 챕터 뭐였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약간 칼럼식으로 된 책이라서요.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저는 고재현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로 예전부터 그 아주 짜임새 있게 강연하시고 빛에 대해서 그리고 쪼마는 10대 시리즈 이렇게 책을 낼 때 정말 굉장히 앞으로 주목받는 좋은 책 쓰실 거다 생각했는데 이 빛의 핵심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강연과 책들의 핵심을 모아서 쓰신 책이라서 정말 책이 좋았어요. 여기도 보면은 추천사도 빛박사에 의한 빛에 대한 빛나는 책이라고 추천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게 적절한 추천사인 것 같아요. 사실 빛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좀 현대 물리학의 사실 전부나 마찬가지고, 근데 이 책이 좀 훌륭한 점은, 그러니까 우리 뭐 항상 하는 뭐 이런 얘기들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고재현 박사님이 광학 연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 잘 못하고 있는 현대 기술에 대한 많은 부분, 광학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계신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실용적으로 이게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디스플레이 잘한다는데 뭘 잘한다는 건지 이런 기술 사항들 좀 이해하는 바탕을 좀 만들어 주시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주 뭐 이제 앞에서부터 모든 이거를 다 봐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딱 펼쳐서 봤을 때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사실은 그런 게 은근히 알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눈이야기라는 책을 쓰면서 빛에 대해서 한번 그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저는 눈이야기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생물이 인식하는 빛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생물이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의 빛이 아닌 다른 빛의 얘기가 훨씬 많이 나와서 물리학자가 바라보는 빛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빛의 핵심의 저자, 한림대학교 나노융합스쿨의 고재현 교수입니다. 이번에 제 책 빛의 핵심이 아테이로물리센터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과학도서에 뽑혔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아테이로물리센터에서 선정하는 도서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그 책들을 즐겨 읽어왔습니다. 제 책은 빛을 다루는 그런 도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어디에도 존재를 하고 항상 존재해왔고,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빛을 이용해서 오늘날의 현대 문명을 읽어왔습니다. 빛을 일반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도서들은 많아도 제 책이 가지는 몇 가지 독특한 장점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제 책은 자연에서 보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빛의 현상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 하늘, 붉은 노을, 무지개,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하늘을 장식하는 무지개 색깔의 채운들, 빛 기둥,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그 이면에 빛의 본질이 무엇인지, 빛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기에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현상들을 보여주는지를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연을 바라보는 좀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빛을 이용하는 광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저, CCD, 청색 LED 등을 포함해서 현대 문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광기술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이 됐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빛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조명과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처럼 조명과 디스플레이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책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밤의 영역으로 확장을 시켜준 핵심적인 기술이고요. 조명의 질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소재로서 우리가 광범위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통해서 조명과 디스플레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문 사회적인 교양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현대 문명 속에서는 과학도 교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양으로서의 과학을 알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제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면 사이언스 고즈 온. 네. 문성실 박사의 사이언스 고즈 온 제가 읽고 나서 추천사도 했는데 사실 문성실 박사가 한국에서 여기서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주류가 아닌 비주류, 지방대,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그 다음에 해외에 가서도 한국인, 유색인종, 여성이라는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약점을 딛고 그리고 과학자로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여성과학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 에세이라는 것에 이런 어떤 장르죠.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백신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실험실에서 후각을 잃고 뭐 손목이 아프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야, 이 백신이라는 것이 정말 인류라는 대의에 의해서 탄생된 거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 특히 이제 한국의 여성과학자의 어떤 모델이 사실 적잖아요. 그랬는데 자신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스승이 있었던가 그리고 나에게 모델이 있었던가 나는 모델이 아니더라도 레퍼런스가 되고 싶다. 그래서 사실 그 문장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사라지지 맙시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지금 심사위원회에서도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사실 조금 사명감 가지고 이런 자리에 꼭 참여하려고 노력하거든요. 특히 여성 과학자들은 그 과학계에서 굉장히 좀 소수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 책도 응원하고 싶은 책입니다.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학생들이나 청중들에게 아는 과학자 중에 여성 과학자 이름 대보세요 하면은 딱 한 명밖에 안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죠? 마리 키리. 근데 사실 마리 키리는 여성 과학자들의 전형적인 대표성을 가진다고 하기에는 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이언스 고즈 온에 나오는 문성실 박사는 현실의 여성 과학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를 정말 보여주고 있고요. 저도 그 생물학과 대학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저랑 비슷한 연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를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공감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가 된다는 말 정말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롤모델이라는 건 너무 멀리 있는 건데 레퍼런스는 내가 언제든 옆에 두고 참고하고 같이 보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레퍼런스가 된다는 마음가짐이 되게 감사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여성 과학자들이 쓴 책들, 뭐 그런 에세이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가 이제 저 책을 문성실 박사님 책을 고르는데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죠. 다른 책들하고 네, 경쟁이 많이 있었죠. 있었고 또 사실 이 방면에서 꽤 많이 팔았던 뭐 심채강 박사님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은 뭐 문성실 박사님 책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여성 과학자분들이 자꾸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또 그런 분들이 책의 성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레퍼런스든 영감이든 이렇게 좀 따라가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어서 사실은 저 책 한 권이라기보다 이런 류의 글쓰기, 그러니까 과학 어떤 저술계에 본인의 목소리를 더하는 모든 여성 과학자분들에게 약간 응원하는 마음을 좀 같이 담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고즈 온의 저자이자 현재 미국에서 바이러스와 백신 연구를 하고 있는 문성실입니다. 먼저 저의 첫 책인 사이언스 고즈 온이
APCTP 올해의 과학도서에 선정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고요. 심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변방의 과학자인 저에게 글을 쓸 수 있는 용기를 주신 알마 출판사의 대표님과 편집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책은 랩거를 포함한 사이언스걸 시리즈를 출판한 알마 출판사에서 한국인 여성과학자에 대한 시리즈의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원고를 쓰기 시작한 것이 이제 코로나 이전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원고를 쓰는 대부분의 시간을 현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와 백신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고민도 많았고요. 또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여러 사태를 함께 경험하면서 한국인의 얼굴로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방인으로서의 고뇌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멘티들에게 소감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성과학자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라고요. 저는 저명하거나 유명한 과학자이진 않지만 저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과학을 사랑하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과학자이자 여성이자 엄마이자 이방인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과학자의 삶도 있다는 것을 또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서사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반짝이는 별과 같은 롤모델은 아니지만 현재 과학을 하겠다고 이 길로 들어선 이들에겐 한 번쯤은 참고해 볼 만한 레퍼런스 같은 책, 또 함께 걷고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책,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작은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연구하는 과학 이야기, 바이러스와 백신 이야기, 그리고 과학계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부지런하게 쓰는 글 쓰는 과학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책은 조금 결이 다른 책으로 느껴지는데요. 예술가의 손끝에서 과학자의 손길로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과학책인가 아니면 예술책인가 라고 하는 약간 의문을 두는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을 고르게 된 배경은 과학이라는 것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물리화학, 생물지구과학 이게 과학의 전부의 영역은 아니었고 과학이 문화가 되는 곳이라고 사실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학이 문화가 되려면 그게 우리한테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 책의 저자는 원래 카이스트에서 과학을 전공하는 전통 과학자였는데 우연히 유럽 여행을 갔다가 그 미술품을 보고 반해서 전공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미술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본인은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이 배운 과학으로 이 예술 작품들을 더 오랫동안 남길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보존과학을 연구했고 그 미술사로 이제 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미술품 보존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분하고 저는 약간 인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과학출판 갈다에서 과학 저술가 양성 과정이라는 걸 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운영을 하고 거기 이제 강사로 들어갔었는데요.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그 수강생 오셨던 분이셨어요. 처음으로 나 이런 걸 또 글을 쓸 수 있나요? 하고 오셨었는데 글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네트워킹 데이라고 그래갖고 출판사 분들을 모셔서 우리들의 책들, 우리들의 글들을 전시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오신 출판사 분께서 이걸 보시고 실제로 연결이 돼서 사실 그때는 저희가 글 전체가 아니라 글의 몇 편밖에 없을 거예요. 샘플 온 것만 보시고도 그 가능성을 보시고 픽을 하셔서 책이 나왔는데 이게 1년 만에 4제가 넘게 나왔어요. 이거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술품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미술품 복원은 테세우스의 배 빗대요. 사실 테세우스의 배라는 얘기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미술품을 복원하면 그게 원래의 미술품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훼손하는 거 아니냐, 혹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테세우스의 배가 여전히 그 테세우스의 배인 이유는 그 자체에 대한 그
어떤 가치 자체는 보존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실 과학책이라기보다는 약간 우리가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갔을 때 들어갔던 어떤 예술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지만 지루하지 않은 가이드북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저자 김은진 선생님께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네, 학예사를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아마 이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실 예정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에요. 전 아직 못 봤는데 네.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여행 갈 때 이거 하나 들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저자 김은진 박사님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느낀 건 뭐냐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존가하고 보존과학자하고 또 다른 세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존과학이 한 100년의 역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변하면서 특히 그 안에서 철학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먼지를 놔둘 것이냐 아니면 씻어낼 것인가가 그 보존가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술에 대한 성격, 취향, 철학이 반영이 돼가지고 또 거기에서도 굉장히 첨단 과학 기술이 동원이 돼요. 특히 이제 빛이라는 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빛을 자꾸 쬐임으로써 미술품이 훼손이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도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또 깊이도 있고 그래서 저도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거 보시면은 왜 기껏 모나리자 보러 루브르까지 갔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느냐라든가 석굴암 보러 갔는데 유리로 쌓여있어서 보지도 못하느냐라는 말들을 불평 없이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 불평이 사라지나요? 네. 인정하게 만드는 그리고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네. 한번 해보게 만드는 그런 책이군요. 안녕하세요. 예술가의 손끝에서 과학자의 손길로의 지은이 김은진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의 2021년 올해의 과학도서에 저의 책이 선정되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의 첫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목을 해주신 것은 아마도 보존과학, 미술품의 보존이라는 다소 생소한 영역을 다루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또 그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그림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미술관에는 작품을 관람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작품이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 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작품을 온전히 잘 보존해서 지켜나갈지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서 조용히 그림을 고치고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 과정에는 작품이 작가의 손에서 만들어진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그리고 작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그 역사에 대한 고찰, 또 작품이 병이 들었다면 고치기 위해서 진단과 처치를 하고 또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의 조치를 취하는 등 과학적인 지식이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것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미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즐거움을 함께 하게 되고 또 미술품을 보존해 나가는 일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실제로 책을 쓰고 나서 독서 강연이나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독자분들을 만나보니까 미술의 보존에 이런 과학이 숨어 있었군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군요 하고 신기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처음으로 세상에 내어놓는 책이라서 사실 처음에 용기를 내는 것도 쉽지 않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글을 다듬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첫걸음이 되어 주었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과학저술가 양성 과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또 부족한 글이 이렇게 멋지고 근사한 책으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오기까지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생각의 힘 출판사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책으로는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 네.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는 일단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네, 거의 모든이 아니라 모든 이상일 것 같은 네,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세계의 모든 역사를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두께인데, 제가 사실 되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근데 올해 읽었던 책 중에 전 제일 재밌는 책이었어요. 아, 되게 재밌어요. 이거 생각보다 이 두께에 비해서 되게 잘 넘어가요. 잘 넘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저자분들이 TV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PD시고 뭐 이제 그런 TV 제작자분들인데, 책이 약간 그런 잘 만든 TV 다큐멘터리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음모와 배신과 영웅과 악당이 있고, 이 긴 역사를 그냥 연대적으로 쭉 풀어낸 게 아니라 굉장한 드라마들이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캐릭터와 서사가 있군요. 네, 어떤 탐욕과 권력과 배신과 숨은 의도와 인간의 어떤 본질과 이런 것들이 있는 이야기여서 일단 누구나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굉장히 좀 장점인 것 같고요. 일단 자폐라는 증상,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게 굉장히 좀 미지의 영역으로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어 왔는데, 최근에 그 미디어가 약간 좀 자폐를 좀 뭐랄까, 그러니까 새로 발견한 신대륙 취급을 좀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폐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뭐 드라마나 자폐인들한테 데이트를 시켜주는 무슨 리얼리티 쇼 같은 것도 막 생겨나고, 심지어 약간 최근에 본 어떤 그 SF 영화였는데, 거기에 이제 로봇을 그리는 방식이 자폐아처럼 로봇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대상들을 자폐아처럼 그려내면서 약간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인도 마찬가지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의 소통이 막혀 있는 것처럼 외계인들하고 되게 제한적으로 소통한다든지.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다 약간 이 책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좀 되는 거예요. 이 책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나왔지만 2014년, 5년 그 정도에서 미국에 나왔는데, 최근 이제 몇 년간의 그런 미디어 트렌드를 좀 좌지우지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잘 만든 TV 다큐멘터리 같은 면이 있어요. 굉장히 잘 써진 스크립트가 있고, 충격적인 반전과 인간의 드라마가 있고, 굉장히 꼼꼼한 그 탐사보도하는 사람들 특유의 그런 꼼꼼하고 집요함이 있고, 그 과정은 계속 뭘 따라가냐면 우리가 자폐를 이해하는 폭이 얼마나 넓어져 왔고, 그것에 대한 오해가 어떻게 흘러왔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미지를 바라보는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폭넓게 다루고 있어서, 아까 이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히게 재밌고 책이 잘 넘어가고요. 사실 재미는 있는데 되게 마음 아프긴 했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반응을 안 한다던가, 혹은 이제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아이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다면 엄마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 다 엄마 탓을 돌렸어요. 냉장고 그렇죠. 엄마가 냉장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고 이 자폐를 가진 아이들도 거의 막 때려서 가르쳐야 되는, 뭐 사실 소몰이 그 전기 채찍으로 애들을 막 찔러서 가르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잔인하고 굉장히 그 모욕적이었다가 점차 알게 되면서 그 영역을 버리고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서 좀 감동적이긴 한데 사실 앞부분 읽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르는, 혹은 우리가 다른 존재들과 소통하면서 얻게 되는 지혜들이 얼마나 인간을 좀 인간답게 만드는가에 대한 좀 큰 통찰을 담고 있어서 일단 좀 약간 휴먼 드라마 같은 느낌입니다. 연말에 읽기 되게 좋다는 느낌이 좀 사실 있고. 저도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캐릭터들이 다 떠오르면서 그렇죠. 이거 어떤 장면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약간 생각을 TV 쇼 같지 했었는데, 않으세요? 이게 원래 방송 만드시는 분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책이 강병철 선생님이 사실 그동안에 뭐 자폐라든지 유로트라이브, 신경 다양성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번역을 하셔서 굉장히 의지가 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장애라든지 정신병을 앓고 있다, 뭐 조현병 환자, 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라는 혐오가 굉장히 있는데, 그게 과학적인 어떤 이해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 돌봄, 그 다음에 시민적 돌봄, 그 다음에 포용적인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나가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들도 그 책에 담아져 있는 것 같고, 맨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예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자폐아가 버스를 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구출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왔을 때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어떤 인식의 변화가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장애 스펙트럼이 어떤 장애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지의 영역에서 정말 다양한 인간, 소수자지만 신경 소수자잖아요. 그 사람들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서 인간 해방의 역사다 이런 표현, 자폐의 역사는 인간 해방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 알고 가는 거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도 이런 통합교육을 통해서 이런 아이들하고 함께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게 뭔가 불편하거나 혹은 이렇게 좀 안 좋지 않냐. 왜냐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했더니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쿨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냥 우리 반에 떠든 애도 있고 조용한 애도 있고, 얘는 단지 도움이 필요해서,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얘는 마음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다. 그래서 항상 도와주는 보조 선생님이 같이 와 계신 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뭐 니네들 다리 다치면은 누가 도와준 건 똑같다라고 하셨다고 해서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사회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도 이제 퍼져나가고 있다. 아주 작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변화의 시작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 책에 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인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도나 인프라 변화가 같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자폐와 과학은 어떤 관계일까요? 약을 하나를 먹거나 주사를 한 방 맞아서 자폐가 없어지는 날이 올까요? 뇌에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커넥텀을 그려서 신경 전달 물질과 회로를 밝혀내면 자폐를 고칠 수 있을까요? 유전자 치료와 장내 세균총이 답일까요? 아니면 유전자 검사와 산전 진단으로 대처해야 될까요? 자폐의 역사는 곧 이 세상에서 어딘지 다른 사람이 살아갈 자리를 추구해온 역사입니다. 어딘지 다른 사람이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편견에 맞서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어딘지 다른 사람이 배울 수 있는가라는 편견에 맞서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어딘지 다른 사람은 열등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편견에 맞서 신경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그것입니다.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고 효율과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시대에 자폐인은 쓸모없는 존재,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정상인에게 부담만 되는 존재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때는 자폐에 걸렸다는 게 곧 저주였죠. 그러나 우리 인류는 냉장고 엄마라는 끈질긴 편견을 극복하고 자폐인을 가두었던 비인간적인 시설을 모두 해체했습니다. 자폐인과 소통하는 법을 찾았고 공립교육 시스템에서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배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백신과 사이비 치료라는 유사과학의 폐해가 엄청났지만 그 역시 진실을 밝혀 극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폐인을 어느 누구와 다름없이 존엄한 존재로 인정합니다. 사회에서 그들이 살아갈 자리를 마련하고 더불어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폐인 스스로 자폐를 축복으로 인식하는 시대가 된 거죠.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라는 책에서 그려내는 자폐의 역사는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폭력과 학대, 착취와 소외, 희생과 비극과 시행착오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 올바른 방향, 인간적인 길을 찾아왔습니다. 질병이자 곧 저주였던 어떤 상태가 지금은 축복의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그 과정은 그대로 인간이 자기를 올가맨 편견과 차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스스로를 해방시켜온 역사입니다. 그런 해방의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이성과 공감과 과학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과학에 묻겠습니다. 자폐는 극복하고 고쳐야 할 질병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뇌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발현하는 다양성 중에 하나일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걸 분간하는 힘은 우리가 자폐라는 수수께끼 같은 상태를 둘러싼 모든 장애물을 헤쳐온 역사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과학은 역사 속에서 바라보았을 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뜻 보아서 과학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역사책의 의미를 읽어주시고 귀한 상을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아태이론 물리센터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힘과 용기를 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책은요.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 네. 제가 굉장히 빨리 재밌는 책들을 골라 잡은 게 아닌가. 네. 근데 저는 이 제목이 되게 좋은 제목이, 책을 정확하게 설명한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절대 안 외워지는 제목이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사실 했는데 주변에 뭐 작은 것들이 만든 위대한 세계, 뭐 작은 것들이 만든 무슨 뭐 아름다운 세계, 아무렇게나 막 추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은 균류에 관한 책입니다. 네, 균류. 그러니까 세상에는 좀 이런 종류의 책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는 책들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 지식을 알고 나면 이 균류가 만드는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나면 세상에 대한 해상도가 완전히 좀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 외에 다른 네트워크들이 있고 그런 세상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 이분이 아마 여기 사진을 굳이 실은 걸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매력적인 젊은 남자 연구자시고요. 글을 굉장히 잘 쓰세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좀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그 교양서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자신의 어떤 제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하나는 우리를 그냥 자신의 학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우리를 학생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그냥 편하게 비유를 되게 자유롭게 쓰시고, 그러니까 이 균류가 그럴 리가 없지만 실제로 소통을 하고 뭐 수요 경제 법칙이라든지 뭐 프린스 노래 가사도 갖다 쓰고 막 온갖 종류의 문화적인 레퍼런스들을 막 편하게 갖다 쓰시면서 그냥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혹적인지 그냥 그거를 되게 충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걸 보고 나면 아 그래 진짜 우리가 몰랐지만 여기 우드 와이드넷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나무와 균류로 만들어진 이 지하에는 정말 되게 매혹적인 어떤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게 사람을 약간 두근거리게 만들어요. 저는 정말로 이 책을 보고 나서 버섯을 키우겠다고 배지를 구매해서 실제로 버섯을 키웠고요. 아 진짜로요? 네, 조금 그런 류의 어떤 좀 매혹시키는 힘이 있는 책입니다.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네. 느리와 탈이라고 저희 아이들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그 버섯을 키우면서 뭔가 그 소근되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책이에요. 네, 그런 식의 좀 상상하게 되는군요. 네, 되게 매혹적인 그런 에세이입니다. 사실 저 이거 보면서 우리 그동안 사람들이 그냥 동물, 식물, 미생물로 퉁치잖아요. 그 미생물 사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보통 박테리아 종류들 많이 생각을 하고, 그 곰팡이라든지 균류들은 되게 애매하게 끼어 있어요. 사실 얘가 원핵세포도 아니고 진핵세포인데도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약간 곁다리 취급을 받아서 어떨 때는 미생물에 들어갔다가 어떨 때는 또 따로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사람들한테서 약간 깍두기 취급받았던 그런 이 균류가 도대체 얼마나 매혹적이고 얼마나 거대한지를 정말 얘기해주고 있는데,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동물 또는 생물도 균류고, 가장 복잡한 네트워크 이런 것도 균류고, 그리고 공생사회를 먼저 이룬 것도 균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서 모든 것이 다 균류 탓이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네. 과학이 이게 우리가 사실 몰랐던 것을 알게 함으로써 정말 시선을 바꾸는데, 저도 이 책 보고 그 균이죠, 버섯에 대해서 정말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에 이 책 마지막 문장에서도 나오거든요. 자기가 이걸 하고 나서 이 책에서 버섯을 키워서 나중에 이걸 잘라가지고 먹겠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후라이팬에다 버섯 막 구워 먹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딱 보고 났는데, 정말 그 매혹적이란 말이 딱 맞는 책이에요. 매혹적인
거대한 것들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처음 이 책을 쓴 이유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곰팡이의 세상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다. 이 프로젝트는 곧 곰팡이처럼 확장되었다. 곰팡이는 천을 짜듯 자신의 몸과 주변 환경을 연결한다. 곰팡이의 몸과 이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 그리고 다른 유기체와의 얽힘은 곰팡이의 주된 생존 방식이며, 따라서 곰팡이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곰팡이가 성장하고 살아가는 환경을 함께 다루어야만 한다. 이러한 얽힘을 탐험하면서 내가 아는 대부분의 지식들을 다시 검토해보았다. 문제의 근원은 우리의 무지였다. 자연 속 생명체들이 얼마나 친밀하게 얽혀 있으며 얼마나 큰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자연의 생명체들도 인간처럼 각각의 개체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고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현재 직면한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 다음 책은요. 포유류의 번식, 암컷 관점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올해의 도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책이에요. 인생 예. 책이다. 그러니까 포유류 번식 암컷 관점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여성에 대한 암컷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그동안 인간 호모 사피엔스 하면은 영장류, 뭐 남성, 여성 이렇게 보고 포유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포유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공룡이 멸종하고 나서 이 지구에서 포유류가 나타나서 또 우리도 출현을 했습니다. 근데 포유류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자식을 조금 낳고 잘 키워내는 거죠. 그랬을 때 암컷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무궁한 능력인데, 그것이 바로 사회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여성은 사회적 포유류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관계 잘 해나가면서 이제 돌보고 사람을 한 명 키워내고 이런 일들이 그 뭔가 뒤에서 이제 뒷바라지하는 수많은 그 포유류 여성, 포유류 암컷이죠.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란 얘기를 하면서 책에 좋은 측면이 있었어요. 이 책을 보고 이제 내가 이제 사회적 포유류로서 어떤 여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긍지 같은 것도 굉장히 느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서 그동안의 이 번식과 수태를 그동안의 남성, 특히 서구 남성 백인 과학자들이 너무나도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식이라는 여성 남성 정자 난자가 만나는 과정을 굉장히 이제 남성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오염됐다고 할까요? 젠더 편향적인 어떤 과학계의 현실이 나와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기술학, 과학사 연구자인데, 이 분은 또 이 백인 남성, 백남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과학자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그 1세기의 여성들보다도 또 3세기의 여성으로서 제가 여성과학 과학자 저술가로서 또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걷어내고 또 제대로 된 젠더 중립적인 관점에서 과학계를 다시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과제도 얻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고서는요, 이 책을 이렇게 이 책 자체는 이제 포유류에 집중을 하잖아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인간의 여성에 대한 모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성 어머니의 탄생이라는 세라 블래프 하드의 책을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그걸 진짜 사회적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회에서 받아들이냐를 보려면요, 웬즈데이 마틴의 파크비뉴의 영장류까지 이렇게 이어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일이 될 것 같아요. 포유류의 암컷에서 인간 어머니로서, 그리고 21세기 가장 부촌이라는 그 어퍼 이스트사이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다양한 포유류 암컷 관점들이 충돌하는지를 같이 쭉 보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암컷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컷 관점도 있고 암컷 관점, 우리가 사실 과학계가 가치 중립적이고 그러고 나서 굉장히 객관적인 상황 현실일 것이다. 뭐 실험실이라도 근데 제가 이제 과학기술을 하면서 느낀 건데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같이 편향적이거든요. 같이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젠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습적으로 또 어떤 한계들이 늘 있어요. 뭐 기원전이나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끌고 오니까 한계가 있죠. 당연히 역사적인 한계.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의심하고 뭔가 새로 세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것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소수자라든지 다른
지형에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것들도 다양하게 과학계에서도 논의가 참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아직 저도 이 책 아직 못 읽어봤는데 꼭 한번 암컷 관점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털 없는 원숭이. 여성은 다른 포유류 암컷보다 특별할까? 오늘날 인간은 기존 번식 생활의 한계를 넘어서 있다. 보조생식의 가능성, 제왕절개, 수명의 연장 등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이다. 여성은 독특한 생물이다. 대부분의 다른 포유류가 하지 않는 월경을 한다는 점, 완경을 한참 지나서도 산다는 점 등에서 그렇다. 하지만 영장목 사람 속 구성원으로서 우리 또한 포유류다. 인간은 거의 모든 포유류의 생활 공간을 파괴하고 다수의 다른 종을 멸종할 때까지 사냥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한편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글쓴이들은 인류가 일으킨 변화가 암컷의 번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리고 번식생물학이 보존 노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한다. 그들은 지구상의 모든 암컷을 위해 지속 가능한 행성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암컷 포유류, 그 중에서도 호모사피엔스 암컷이라면, 그리고 그 암컷과 관련 있거나 관심 있는 존재라면 탐독할 만한 책이다. 생후 한 달 된 암컷 하이에나의 그 눈, 그래서 나 자신의 그 눈을 마주하고 싶은 이라면. 자, 그러면 벌써 마지막 10번째 책이네요. 화학 연대기. 네, 화학 연대기 이 책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대중강연에서 사람들한테 과학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하면은 늘 흰색 가운에 눈에다가 이제 보안경을 쓰고 손에다가는 늘 시험관과 플라스틱을 든 화학자의 모습을 떠올려요. 이게 90% 이상이거든요. 뭔가 터트리고 네, 뭔가 막 섞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문제는 화학책이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특히 대중과학서. 화학책이 없죠. 네, 실제로 대중과학서를 쓰시는 분 중에서도 화학자들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화학서들이 사실 잘 안 팔리기도 하고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 굉장히 눈에 띄었던 그런 화학책이었고요. 이 책의 매력은 뭐냐면 첫 번째, 딱 그 화학 연대기라는 이 말이 너무 딱 맞는 화학의 역사를 한 권으로 딱 압축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그 화학자들 있잖아요. 그 라부아지에라든지 그런 화학자들 이름들이 다 나오면서 그분들을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말 연대기를 쭉 정리해 놔서 특히나 고등학교 화학을 공부하는데 헷갈린다 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정말 한번 쫙 정리해주기 좋은 책이에요. 사실 이거 나오는데도 EBS 북스거든요. EBS에서 사실 강연으로 만들으셨다가 그 자체로 이제 추가를 하셔서 쭉 정리를 하셨는데, 그래서 화학의 전체적인 맥락을 쫙 잡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두 번째로 이 책에서 작가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얘기를 해요. 화학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흔히 우리 화학하면 좋은 느낌보단 나쁜 이미지를 더 많이 가져요. 화학 물질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나쁜 가치 편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학은 말 그대로 화자, 될 화자를 쓰잖아요. 변화의 학문이고 관계의 학문이고, 그리고 변화와 관계는 늘 예술적인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화학은 예술의 학문이다 라는 얘기들 하시면서 그 화학의 매력을 굉장히 잘 적어낸 그런, 그리고 완벽하게 정리해낸, 그러니까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화학 교과서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흥재 교수님 정말 화학계에서 한국에서는 귀한 저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화학책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과학사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열심히 봤어요, 이 책을. 그랬는데 그 앞에 목차를 딱 보면, 처음에 딱 보시면 무기화학, 유기화학, 공업화학, 생화학, 그 다음에 나노화학, 세상의 모든 과학이 이렇게 화학에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를 딱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볼 때 이거 물리 이야기 아니야? 뭐 양자역학 얘기도 그렇지만 그 안에서 화학만 싹싹싹 뽑으셔가지고 줄기를 정말 딱 엮어주신 게 대단한 재능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싫어하는 걸 좋아하는 게 네, 그거를 좋아할 수 있게 이렇게 포장해 주시는 것도 굉장한데, 사실 화학이라는 게 잘 파고 들어가면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건데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굉장히 싫어하도록 이렇게 단련받아 온 면이 이게 있죠. 그 소금물 농도 계산 때부터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네. 이미 싫어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 주기율표 때문에 그걸 외워야 된다라는 이런 거로부터 벗어나면 사실 모든 거는 시험을 안 봐도 되면 훨씬 더 재밌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든 다음에 시험을 안 봐도 되면 그냥 이걸 다시 접할 기회 자체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좀 잘 정리된 개설서 같은 걸로 시작하는 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사실 이거 충분히 가능한 고등학생들이 화학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화학의 역사와 연대를 정리해 놓은데 이거보다 더 이해가 잘 되는 책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자, 아태이론 물리센터에서 선정한 2021년 과학도서 10권에 제가 쓴 화학 연대기 책이 선정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감사의 뜻을 표하며 소감을 전하기 위해서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결과이고 너무나도 과분한 평가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설레이긴 하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과학 대중화와 화학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라 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쓴 건 사실 화학을 대중화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쓰기도 했고요. 화학이라는 것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제가 화학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조금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며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두꺼운 볼륨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 흔히 말하는 빅뱅부터 철학을 넘어서 연금술을 거쳐서 현대화학,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시작된 나노화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까지 그 모든 과정을 최대한 함께 나눠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실지 공감이 가실 거라 생각하고요. 아직 읽어보시지 않았는데 화학을 조금 더 알고 싶거나 화학이 궁금하신 분들께는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이라든지 우리가 궁금했던 많은 대상들을 여러분께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화학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책을 선정해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화학자 장홍재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21 APCTP 올해의 과학도서 미리 보기 10권의 책을 벌써 다 훑어봤는데요. 저는 50권의 책을 갖다 놓고 심사를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와, 이렇게 좋은 책이 많았구나. 한 해 동안.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심사위원분들도 어떠셨는지 한 번씩 소감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한 해 한 해 우리 과학책 시장이 사실은 정말 넓어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책을 쓰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면서 책 읽는 과정, 쓰는 과정이 사실 동일하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평을 넓히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하면 책을 쓰는 과정이 되겠죠. 근데 이 저자들이 이제는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들이 이제 자기 목표 그런 것들이 분명한 책들이 잘 나오고, 그래서 이 책 시장이 정말 다양하고 그 다음에 아주 멋지게 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과학책을 선정한다는 거 사실 꽤 오래됐는데, 초반에는요 아시겠지만 다들 과학책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함량 미달된 거 떨어뜨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정말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선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만큼 분야들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리고 신기한 건 뭐냐면 저희가 물론 약간 안배를 하고 주제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안배해서 뽑긴 했는데 출판사는 거의 생각 안 했었는데 출판사들이 하나도 겹치는 출판사가 없는 거예요. 선정해놓고 봤더니. 네, 그러니까 사이언스북스처럼 원래 전통적인 과학책을 내던 출판사도 있지만 아닌 새로운 출판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책을 낸 작가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보면은 이거 과학책을 쓰고 읽고 새로운 과학적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작가들뿐만 아니라 출판계에서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뭐 OTT 서비스 이런 것들, 좋은 SF 소설들도 되게 많고, 사실은 과학책이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가 지혜라든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책들을 다 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사실 좀 들 때도 있거든요. 이게 과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는데 저 이제 이번 과정에 조금 참여하면서 그래도 역시 이런 책들이 아니면 절대 얻을 수 없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전문가들이 본인이 배운 것들, 본인이 알게 된 것들을 자기 독자들 어떤 사람이 읽을 건지를 좀 상상하면서 공들여서 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저는 사실 되게 다양한 미디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인데 책을 쓰는 사람이 자기 독자들 혹은 자기 컨텐츠를 볼 사람들을 가장 뭐랄까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TV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독자들, 자기 컨텐츠를 봐줄 사람들을 책 독자들만큼 좋은 이해를 해줄 사람으로 생각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이런 얘기는 알잖아 라는 이런 식의 조금 통하는 면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아직은 책을 읽을 때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읽을 책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네, 오늘 10권만 해도 뭐 한 몇 달은 굉장히 행복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0권의 책 그리고 후기 감상까지 나눠보았고요. 그 10권의 책에 대해서는 저자 강연 시리즈로 계속 우리가 준비할 예정이고요. 독후감 대회도 있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독후감 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늘 접하는 세상뿐 아니라 너무 작아서,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호기심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편리한 에너지원인 전기를 이용하고 지구촌 누구와도 통화가 가능하며 어디든 갈 수 있고 불치병 정복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결과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한 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기술을 찾고 다음 세대의 밝은 미래를 위한 노력을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에서 시작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